정의란 무엇인가는 2009년 출간되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책은 샌델 교수의 명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추상적인 철학 이론을 실생활의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시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은 특정한 도덕적 딜레마나 정치적 쟁점을 통해 정의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탐구하죠. 샌델은 이 책에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노직과 프리드먼의 자유지상주의, 칸트의 의무론, 롤스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등 주요 정의 이론들을 소개합니다. 그는 각 이론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면서 단순히 절차적 정의나 중립적 정의를 넘어서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이 책은 철학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사회 정책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정치 철학의 고전이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책,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덕적 선택과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서죠.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강의해온 정의 수업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그의 강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책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폭주하는 전차가 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앞에는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다. 당신은 선로 옆 분기점에 서 있고 레버를 당기면 전차를 다른 선로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선로에는 1명의 인부가 있다. 레버를 당기겠는가? 이것이 바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버를 당겨 5명을 살리고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고 답하죠. 그런데 샌델은 상황을 조금 바꿉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다리 위에 서 있고 옆에 덩치 큰 남자가 있다. 그 남자를 다리 아래로 밀어뜨리면 전차가 멈춰 5명을 구할 수 있다. 밀어뜨리겠는가?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해요. 결과는 같은데 왜 우리의 직관은 다를까요? 이 질문을 통해 샌델은 정의가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샌델 교수는 이러한 딜레마들을 통해 정의에 관한 3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요. 첫째,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이 정의인가? 둘째,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인가? 셋째, 미덕을 함양하는 것이 정의인가? 이 3가지 접근법은 각각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을 대표하죠. 먼저 공리주의를 살펴볼까요? 제레미 벤담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였어요. 그는 모든 도덕적 정치적 판단은 하나의 원칙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벤담에 따르면 옳은 행동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그는 심지어 쾌락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쾌락 계산법을 개발했습니다. 공리주의는 직관적으로 매력적이에요. 5명의 생명이 1명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건 명백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샌델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지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수만 명의 관중이 즐거움을 얻고 희생되는 사람은 소수예요. 공리주의적으로 계산하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이를 거부하죠. 샌델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2005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4명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염소를 키우는 목동 3명을 만났어요. 목동들을 놓아주면 탈레반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결국 특수부대원 3명이 전사했죠. 만약 목동들을 죽였다면 4명의 미군이 살았을 거예요. 공리주의적으로 목동을 죽이는 게 옳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공리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합니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을 단순히 쾌락과 고통의 용기로 취급하고 각 개인의 존경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리주의를 수정하려 했어요. 그는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죠.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밀의 수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을 구분하려면 쾌락 이외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공리주의의 핵심 전제를 약화시키거든요. 또한 밀이 옹고한 자유도 결국 공리주의적 근거, 즉 장기적으로 효용에 극대화한다는 이유에서 정당화되는데 이는 자유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유지상주의로 넘어가 볼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정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죠. 로버트 노직은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 철학자예요.
그는 1974년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노직에 따르면 정의로운 분배는 개인들이 자발적 교환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예요. 내가 정당히 획득한 것은 나의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죠. 따라서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강제 노동과 다름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부자의 노동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직은 자기 소유권 개념을 강조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고 내 재능도 나의 것이며 내 노동의 결실도 나의 것이죠. 이 논리대로라면 자신의 장기를 팔 권리도 인정되어야 해요. 실제로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장기 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가? 자유시장에서는 동의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정당화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대리모, 용병, 투표권 매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자유지상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우연의 문제예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1년에 3,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정의로운가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티켓을 사서 그의 경기를 보러 왔으니까요. 하지만 조던이 그만큼 벌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연히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났기 때문 아닐까요? 샌델은 자유지상주의가 공동체와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해요. 우리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나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한 교육, 인프라, 법과 질서 덕분이기도 하죠. 따라서 세금을 통한 재분배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정당한 기여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는 정의와 도덕의 기초가 행복이나 선호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칸트에게 자유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만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정언명령이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에요. 그는 정언명령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거예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을 행동인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칸트는 절대 안 된다고 답합니다. 거짓말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되고 언어 자체가 의미를 잃게 돼요. 따라서 거짓말은 자기 모순적이고 보편화될 수 없는 행위죠. 심지어 살인자가 우리 집에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다고 물어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칸트는 주장했어요. 칸트의 또 다른 정언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에요. 사람을 이용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원칙은 공리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공리주의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칸트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요. 칸트 철학의 매력은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법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죠. 하지만 칸트 철학도 한계가 있어요. 도덕 법칙이 너무 추상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정말로 살인자에게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까요? 칸트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 거짓말이 정당화된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칸트의 압제주의는 때로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충돌하죠. 또한 칸트는 동기만 중요하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그럴까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볼까요? 롤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이에요. 그의 1971년 저서 정의론은 현대 정치 철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죠.
롤스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 했어요. 그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를 정의했습니다. 롤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원초적 입장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요. 우리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설계할 때 무지의 베일 뒤에서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자신의 재능, 사회적 지위, 심지어 자신이 어떤 세대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지 박내비가 될지, 건강할지 아플지, 똑똑할지 그렇지 않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죠. 롤스는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거라고 주장해요. 첫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차등의 원칙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 하에서만 허용돼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해요. 차등의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롤스는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지 않아요. 불평등이 모두에게,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진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정당화돼요. 롤스의 이론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죠. 하지만 샌델은 롤스 이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롤스가 부담받지 않는 자아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무지의 베일 뒤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런 자아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특정한 공동체에 속하고 특정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며 특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단순히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이고 친구이고 시민이에요. 이런 정체성과 역할은 나의 도덕적 의무의 일부예요. 샌델은 이를 부담받는 자아라고 부르죠.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북전쟁 후 미국 남부에서 자란 백인들은 노예제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롤스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샌델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연대와 공동체의 의미죠. 또한 롤스는 정의를 중립적인 것으로 보려고 해요.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각자의 몫이고 정의는 그저 공정한 틀만 제공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샌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요. 어떤 정책을 선택하던 그것은 특정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특정한 삶의 방식을 장려하게 돼요. 예를 들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할지 말지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과 분리될 수 없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그는 정의가 목적과 미덕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정의롭게 분배하려면 먼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플루트는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가장 부자에게? 가장 먼저 줄을 선 사람에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플루트를 잘 부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답해요. 왜냐하면 플루트의 목적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목적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를 정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참여의 권리를 정치의 목적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봤어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따라서 덕이 있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법은 문제가 많아요. 누가 무엇의 목적을 결정하나요? 플루트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대학 입학의 목적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노예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 중 일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우리는 정의에 대해 논의할 때 목적과 가치에 대한 논쟁을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골프 선수 케이시 마틴의 사례를 볼까요? 마틴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골프카트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PGA는 규칙상 프로 대회에서 카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거부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법원은 마틴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 판결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골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야 해요. 걷는 것이 골프의 필수적 부분인가요? 아니면 단지 부수적인 것인가요? 이것은 골프의 목적에 대한 논쟁이에요. 샌델은 현대 사회의 많은 논쟁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지적해요. 동성결혼, 대리모, 안락사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자유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의미, 부모됨의 의미, 죽음의 존엄성 같은 가치의 문제를 포함해요. 우리가 이런 논쟁을 회피하려고 하면 진정한 정의에 도달할 수 없죠. 책의 후반에서 샌델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을 다뤄요. 먼저 적극적 우대 조치를 살펴볼까요? 미국 대학들은 소수인종 학생들에게 입학에서 우대를 해왔어요. 이것이 정의로운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대학 입학은 오직 학업 능력으로만 결정되어야 한다.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역차별이고 더 우수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불공정한 처사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박해요. 대학의 목적이 단지 학업 성취만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고 역사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요. 샌델은 이 논쟁이 결국 대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지적해요. 대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회에 기여할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답에 따라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병역 의무예요. 미국은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집영제로 전환했어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를 환영했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니 정의롭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어요. 모집영제 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대에 가게 되고 부자들은 돈으로 병역을 피하는 셈이에요.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은 대리복무를 허용했어요.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었죠. 이것이 정의로운가요? 자유지상주의적으론 정당해요. 자발적 거래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샌델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있다고 우려해요. 교도소를 민영화하고 혈액을 돈을 주고 사고 아이의 성적표에 돈을 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상품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샌델은 어떤 것들은 본질적으로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것들을 상품화하면 그 가치가 훼손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의 결혼식 축사를 돈을 받고 대신 써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어쩌면 더 좋은 축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왜냐하면 축살은 우정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떤 가치들은 시장 거래와 양립할 수 없어요. 이제 샌델의 핵심 주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정의가 단순히 복지 극대화나 자유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해요. 현대 정치 철학은 중립성을 추구하며 가치 논쟁을 회피하려 했지만 샌델은 이것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공적 담론에 참여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하며 공동선이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야 해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죠. 샌델은 이를 시민적 덕성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샌델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현대사회는 능력주의를 이상으로 여겨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샌델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성공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운과 환경이 큰 역할을 해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재능을 타고났는지는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둘째, 능력주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았으니 가난한 거야 라는 식이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오만함을 심어줘요. 나는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뤘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없어. 이런 태도는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무너뜨려요. 샌델은 우리가 겸손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우리의 성공은 단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사회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샌델의 마지막 장에서 샌델은 도덕적 책임과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 선택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있을까요? 샌델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부담받는 자아로서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 일본의 전쟁 범주에 대한 사과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것이 연대의 의미죠. 또한 샌델은 우리가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해요. 모든 인간에 대한 일반적 의무와 별개로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시민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가져요. 이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낯선 사람보다 내 자녀를 더 돌봐야 하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애착과 의무가 없다면 인간적인 삶은 불가능해요. 샌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우리는 공동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해요. 가치 중립적인 정치는 환상이에요. 둘째,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을 함양해야 해요. 셋째, 우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초대해요. 샌델은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 스스로 판단하도록 격려하죠. 그의 어프로치는 소크라테스적이에요. 문답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직관을 시험받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공리주의가 설득력 있게 느껴지만 다른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해 보여요. 때로는 칸트의 엄격한 원칙에 공감하지만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연한 접근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이런 긴장과 모순이야말로 도덕적 사유의 본질이에요. 샌델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과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들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한 번 정의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시대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거예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후 위기가 다가오며 기술 발전이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해요. 샌델의 책은 철학이 상아탑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정치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금 정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의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정의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이 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격려해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의 도덕적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단순히 무지하거나 이기적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의 주장 뒤에 있는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것이 민주적인 대화의 기초죠. 샌델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의 강의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철학이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관련성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이성적이고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는 완벽한 합의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건설적인 불일치가 가능한 사회예요.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단순히 철학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한 시민 교과서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요. 이 책을 읽는 것은 지적인 여행이자 도덕적 성찰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정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공리주의자인가요? 자유지상주의자인가요? 아니면 공동체주의자인가요? 아마도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계속 질문하고 계속 고민하며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니까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의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